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복기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고요. 서울에 유학을 가서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이제 강연을 조금 다니긴 했었는데 고향인 대구에서 강연 초청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이게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수성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사철 문학숙에서 갑자기 뭐 학자도 아니고 연구자도 아닌 저런 사람이 와서 뭐 한류와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삶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살 때 대구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옥상에서 잠을 많이 잤습니다. 옥상에서 잠을 자면서 모기가 있으니까 모기장을 치고 잤었죠. 근데 이제 그때 잠자려고 옥상에 가서 누워 있으면 하늘에 별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별을 계속 보면서 자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른들이 사람이 늙으면 죽는다는데 그러면 나는 죽으면 저 별을 더 못 보게 되나?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든 생각입니다. 또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서 흙이 되면 흙은 저 별을 못 볼 텐데? 하여튼 이런 고민이 어렸을 때 이제 제 마음속에 싹이 텄고 그 다음에 자라면서 삶과 죽음이란 게 뭘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산다는 것을 또 묻고 죽고 난 이후에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장르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종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동양 사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이제 이 우주의 원리 그 다음에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힘 이런 데 대한 관심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제 서양의 각종 종교 그 다음에 동양의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 생각보다 이 사상적 깊이라는 게 굉장히 튼튼한 민족이구나. 그리고 그 사상적 깊이라는 게 우리 삶과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이 깃들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어떤 종교적 가치, 그러니까 종교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치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게 우리 민족들의 삶과 문화와 사상 속에 녹아 있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그때 한류가 원래 한류의 시작은 뭐 70년대 그 김시스터즈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설도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류가 시작된 것은 뭐 드라마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제 계기가 된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BTS가 정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정점에서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한류를 또 제가 옆에서 지켜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웹툰을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하는 회사를 그 대표를 맡아서 한동안 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웹툰이 국내에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 웹툰이 많지만 한국 웹툰을 영어로 서비스하는 회사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웹툰을 영어로 서비스하는 일을 하면서 그때 이 웹툰의 홍보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한류라는 게 굉장히 힘이 강했으니까 한류의 흐름에 좀 이 흐름을 활용해서 웹툰을 홍보하는 방식을 고민하려다 보니까 한류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와 한류와 이 한류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기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한류라는 게 단지 우리나라 문화, 특히 대중문화를 외국에 전파하는 것 정도로 끝나기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닌 것 같다. 어떤 문화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에 전파되는 가는 상황에서는 그 문화의 전파를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뭔가를 이 지구촌을 이롭게 할 만한 컨텐츠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이 기획을
문사철 인문학수 기획을 한 이제 권호국 선생님을 알게 되고 권호국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그래, 한류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지금 K-팝 팬들 많아 한국 음식 좋아해 이게 아니라 한류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 뒤에 따라갈 무엇인가가 바로 우리의 정신사상과 문화일 것이다 라는 데 서로 공감대를 나눠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뭐 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측이나 특히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당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류를 통해서 지구촌의 이로운 일을 해나가자라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이제 저는 이제 권복기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앞에서 서현지 선생님이 소개시켜 주셨듯이 아시웨이브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아시웨이브는 이제 한국의 정치 문화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아시라는 게 봉황이라는 뜻입니다. 웨이브는 이제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류를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데 아시는 봉황의 파동.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용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은 봉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정확하게 문헌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용이라는 것은 현실에서의 부귀영화 이런 걸 뜻하고 봉황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좀 더 높은 정신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설마다 다르지만 봉황은 만년에 한 번씩 피는 대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만년이라는 설도 있고 천년이라는 설도 있고 뭐 저희가 봉황이라는 걸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만년마다 먹는지 뭐 천년마다 먹는지 알 수는 없지만 봉황의 정신이라는 것은 만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고 대나무 열매는 맛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열매들은 힘없고 약한 다른 새들한테 양보를 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뭐 신화 속에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신이라는 게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민족에서 가장 신성시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 봉황과 그다음에 봉황의 그 정신을 담아서 회사 이름을 아시웨이브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지도라는 것이 한류 지도인데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매년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대상으로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걸 지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2022년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한국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코리안 워입니다. 한국 전쟁.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떠올리는 것은 좀 이제 북한이 노이즈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지 김일성, 김정일은 유명해도 한국 대통령이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제가 미국도 출장 가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과 북한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뭐 김일성, 김정일, 북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게 무대 장치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한 1, 20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이 가장 큰 게 K-팝하고 K-푸드입니다. 이제 북미 쪽 보면 이제 한국 음식과 K-팝이 가장 많고 남미는 K-팝. 왜냐하면 남미 쪽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음식이 많이 스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도 K-팝, 그 다음에 한국 음식. 그러니까 K-푸드가 이거는 요즘에 있어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한국 음식을 주제로 한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요즘 TV에 보면 뭐 백종원의 뭐 장사천재 백종원이라거나 아니면 뭐 또 외국에 나와서 음식 가게를 여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과 K-푸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예전에 아프리카에서는 여기서는 한국과 관련된 가장 큰 키워드는 노스 코리아였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을 하면서 아프리카 쪽에 북한의 영향력이 많이 컸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영화 본 모가디슈인가요? 그 영화도 보면 북한 대사관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도를 통해서 지금 한류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류에 대해서 서구 사람들의 시각을 가장 먼저 접했던 것은 이겁니다. 제가 2014년도에 미국에 출장 가기 전에, 이게 이제 더 뉴요커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화 잡지입니다. 그 뉴요커에서 그 K-팝과 관련해서 특집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목을 보면 제목이 팩토리 걸즈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뭔가 하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그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 눈에는 K-팝이라는 게 뭐 대단한 음악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아이들을 미친 듯이 막 괴롭히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그냥 빵 틀에서 찍듯이 찍어내는 아이돌 가수 정도다 라고 다룬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뉴요커라는 데서 다룬 심층기획인데 아마 10페이지 넘게 다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K-팝의 아이돌은 어떻게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SM, YG, JYP 이 3대 기획사, 지금은 하이브까지 4대 기획사지만 3대 기획사를 다 취재를 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라든지 아이돌로 교육생이라든지 실제 아이돌들에 대한 인터뷰도 많이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굉장히 부정됐습니다. 뉴요커에서는 기사에 저희가 표현으로는 가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뉴요커에서 다룬 기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초기 단계일 때는 오너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경향이 있다. 영화 산업 초창기에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배우들을 장기 계약에 묶어뒀다. 음반 사업에서는 아티스트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려들이지만 아티스트 가운데 파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니까 회사는 살아남지만 아티스트는 소모품으로 버려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당신이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사이 불평등한 관계의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엄격한 유교적 가치를 더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자에 대한 존중, 엄격한 유교적 가치, 이게 이제 한국 K-팝에 대해서 갖고 있는 DNA라고 뉴요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2012년도 기사인데, 한국 K-팝이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끔찍한 결과를 낳겠다라는 게 얘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류 언론들에 대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고 느낀 것은, 미국 주류 언론이라는 게 한국에 대한 K-팝 한류를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 CBS라는 방송국의 라디오 PD로 일하는 사람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너는 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까 뭐 자기는 이제 한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지만 K-팝이라는 게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왜냐하면 CBS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에서 K-팝이라는 장르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K-팝이 다른 나라 음악이랑 섞여서 방송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유행을 많이 탄다. 대중은 금세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 K-팝에 대한 관심은, 서구인들의 관심은 지금이 정점인 것 같고, 이제 관심이 식으니까 조만간 열기도 식을 거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만나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허핑턴 포스트라는 이제 미국에서 1등 매체였는데, 이 매체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에 협상하러 갔었거든요. 허핑턴 포스트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좀 약간 약해졌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보다 영향력이 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트래픽이 3억에서 5억 정도 페이지 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뉴스 전파 속도가 뉴욕 타임즈의 20배 정도 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어쨌든 이 회사를 한국에 이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는데요. 가서 이제 허핑턴 포스트 있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말이 나는 생각이 달라. 그거는 이제 주류에 있는 소위 PD나 걔들 음악 하는 애들 얘기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에서 근무하는 아이들이, 허핑턴 포스트가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 매체였는데 허핑턴 포스트에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아이비리그 출신이 그냥 발에 걷어 차이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제가 만난 미팅한 애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 중에 5명은 하버드 나온 애들이고 나머지는 뭐 브라운, 스탠포드, 코넬 뭐 이런 데 나온 애들이거든요. 미국의 주류 미디어를 다루는 소위 미국 최고의 지식인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K콘에 대해서 이게 K콘이 이제 CJ에서 2012년부터 시작한 이제 한국 문화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K-팝을 중심으로 해서 K-팝과 한국 문화를 같이 결합한 행사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작동이 좀 잘 안 돼서 결합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미주와 중남미, 유럽,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에서 매년 행사가 벌어지는데요. 처음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프라인 행사인데 관객 수만 11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요. 한 번 행사를 하면 보통 몇만 명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까지 같이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K콘에 접속해서 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2,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출장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K콘 행사에 티켓을 구하기 어렵다. 티켓 좀 구하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일 앞쪽에 있는 티켓이 2012년에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2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한 24, 5만 원 되거든요. 근데 그 티켓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걔들 얘기를 들으면서 K-팝이라는 게 저는 아까 CBS PD가 얘기한 것처럼 한때 반짝하고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 상당히 굉장한 힘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확신하게 됐습니다. 결국 K-팝 팬들의 예측이 지금 보면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2022년 이게 K-팝 레이더라는 이제 조직에서 매년 이제 K-팝과 관련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요. 보면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기준으로 한번 대략 어느 지역에서 많이 보는가라는 걸 그냥 표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좀 소득 수준이 낮아서 유튜브를 활용해서 문화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말고는 전부 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K-팝에 대한 인기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요, 한국이 이제 소위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즐기는 사람 전체 유튜브 조회수도 한국이 10%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7.5%, 인도네시아 6.8%, 인도 6.0%, 태국, 멕시코, 미국, 필리핀, 브라질, 베트남 이쪽은 최근에 이제 유럽 쪽 굉장히 많이 K-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유럽의 파리에서 K-콘 런던에서 열리는 거예요. K-콘을 하면 유럽 대륙에 있는 전체 K-팝 팬들이 런던이나 파리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K-팝 팬들은 재밌는 게 부모와 자식이 같이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 세대와 우리 아이들 세대의 음악 좋아하는 게 다르거든요. 저는 기껏해야 뭐 송창식, 윤형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외국 가수는 뭐 존 레논, 비틀즈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르단 말이죠. 근데 K-팝의 소비층은 이상하게 세대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TS의 팬들이나 아미를 보면 아미도 나이 드신 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류라는 게 K-팝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2022년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탑10 시리즈 발표를 하거든요. 탑10 시리즈 이전에 저희 우선 탑100을 발표합니다. 2022년도에 전 세계 넷플릭스에 상영된 드라마 중에서 100등 안에 든 것, 가장 많이 본 100개의 드라마를 뽑아서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15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생산한 드라마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거 2020년 세계를 제패한 오징어 게임이죠.
다 아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오징어 가생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신 분 많을 텐데 그 오징어 가생이 갑자기 드라마에 오징어 게임으로 등장해서 전 세계에 전파될 줄 저는 막 깜짝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세계를 제패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전체 세계에서 6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처음 나왔을 때 이 드라마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좀 뭔가 따뜻하긴 하지만 이게 외국인들한테 통할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싫어하는 장르인데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고 하는 굉장히 호러물입니다. 저는 안 봤는데요. 이게 9위에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전 세계 넷플릭스를 보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10개 드라마 가운데 3개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보다 많은 드라마를 배출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5편이고요. 한국이 3편으로 2등이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 1편, 콜롬비아 1편 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안에 든 드라마 중에서 다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한국의 드라마, 뭐 전 세계 언어 사용하는 인구로 따지면 굉장히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언어의 장벽을 뚫고, 봉준호 감독이 요 몇 인치의 벽이 굉장히 높다, 이 번역의 벽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언어의 장벽을 뚫고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한다는 것은 도무지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데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뭐 중간에 잠시 끼어넣은 장면인데 미래는 더 밝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미래는 더 밝습니다. 특히 드라마 쪽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원천 콘텐츠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원천 콘텐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웹툰입니다. 이전에 미국에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걔가 한국의 웹툰 콘텐츠에 관련해서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한 게, 이전에는 미국 드라마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한테 이제 소위 콘텐츠 각본을 보여줄 때 대본을 써주고 그다음에 시놉시스를 주고 그 요약한 내용을 쓰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제작자가 다 안 읽어봅니다. 읽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웹툰 너무너무 좋다, 그냥 만화 영화처럼 돼 있어서 쭉 웹툰을 보다 보면 대충 컷이 그려진다, 드라마 플롯도 그려진다, 이러면서 한국 웹툰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첫째는 제작자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그리고 웹툰의 컨텐츠의 다양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웹툰 작가들이 웹툰의 연재에 소위 유료 연재를 하기 위해서 밑에 시작부터는 거의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배트맨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화 제작자인데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쫄쫄이 히어로물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쫄쫄이 히어로물이라는 게 소위 쫄쫄이 입는 슈퍼맨, 뭐 배트맨,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다 쫄쫄이지 않습니까? 걔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스판덱스 히어로물은 끝났다. 그 다음에 컨텐츠의 보고는 자기는 한국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일본 컨텐츠도 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국화와칼이라는 게 워낙 강하다. 그래서 기껏해야 사무라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중국이 공산화돼서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 장점이라는 게 중국의 사람들 만나보니까 중국은 문화 콘텐츠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건 검열에 다 걸리거든요. 공무원을 비판해도 안 되고 부동산 투기나 주식시장 투기를 해도 안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힘없는 사람들 괴롭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드라마는 거의 SF 판타지물인데 옛날 판타지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 원천 컨텐츠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가 민주화되기 전까지는 그 컨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문화, 일본 문화, 서양 문화를 다 혼합해서 웹툰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원천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웹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왓패드라는 이거는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이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도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웹소설 플랫폼에 실리는 웹소설이라는 것들이 한국것만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웹소설을 올리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원천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웹소설과 웹툰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늘어가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CNN이 와,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 CNN 보도를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영어를 들을 수 없으니까 CNN 보도를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CNN이 이제 글로벌 언어학습 애플리케이션 중에 듀오링고라는 게 가장 유명합니다. 이 듀오링고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앱에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장 많이 학습된 언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어를 배워서 무엇에 쓰려고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처럼 뭐 이민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특히 한국어는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일본어에 의해서 2위에 올랐다. 일본어랑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언어 학습 시장은 중국어와 일본어가 양분했는데 이제는 한류에 힘입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국력이 좀 강해지면서 전 세계에 한국어 문화원을 많이 만들고 한국어 강습소를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돈을 지원해서 외국의 대학교에 한국어 강좌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좀 시들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잘 없고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줄어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는 수요가 늘어가지고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교사로서 국어 교사로서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저 국내에서 살기가 싫고 나는 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 어학당, 외국에 있는 한국어 가르치는 어학당에 이제 뭐 교장 선생님 이런 걸로 가셨거든요.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데,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데 한국어 학당에 교장 선생님 하려고 하면 최소 교수나 교장 선생님 돼야 됩니다.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듀오링고 발표를 보면 2022년도에 한국 언어가 세계에서 7번째로 학습이 많이 됐다, 이런 게 이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이런 홍보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한류에 대해서 한류가 뜰 것이다라고 예견한 책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은희홍이라는 여성 작가가 쓴 쿨한 한국의 탄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으로 번역된 코리안 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2015년인가 나왔었는데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도 올라와 있었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 참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제가 보면 어떻게 한 나라가 파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 강국 코리아 탄생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뉴욕타임즈는 굉장히 예리하고 유머러스하다, 이거는 의도적인 투자로 성공을 거둔 한 나라의 문화사업에 대한 탁월한 케이스다. 이 사람 얘기가 전 세계에서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고 국가에서 나서서 리소스를 투입한 나라는 한국밖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프랑스 문화원도 있고 미국 문화원도 있고 영국 문화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좀 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정부 국가기관 산하의 외국 문화원 정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K-팝과 K-푸드와 K-드라마를 육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지난 세기에 여러 국가가 빈털터리에서 구구로 올랐었지만 그 중에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감히 세계 최고의 대중문화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산 드라마, 음악, 영화, 비디오 게임 패스트푸드는 이미 아시아의 문화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미 10여 년간 아시아의 유행을 선도했으니 그 영향력이 속으로 확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 사람은 2015년에 이렇게 거의 예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지금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K-팝에서, K-드라마에서, K-푸드에서 지금은 K-라이프 스타일,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시장문을 닫아버리고 전 세계 기술을 뺏겨가지고 자기 산업을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화장품도 우리나라의 뭐 LG 생활건강에서 만든 후라든가 뭐 태평양의 설화수라든가 우리나라가 중국 화장품 시장을 한 시장 점유율 한 10% 이상까지 차지했습니다. 물론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류는 여전히 그 서구에서 뭐 샤넬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중저가, 예를 들면 고가 중에서 저가 시장은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한국 화장품 회사는 거의 밀려났습니다. 근데 LG 생활건강이나 태평양이 중국 시장을 대체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에 한류가 뜨면서 한국 K-팝 스타들의 화장을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한류의 힘이라는 게 상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웹툰 회사 대표로 일하면서 웹툰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류라는 것을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도대체 한류는 누가 소비하고 한류는 도대체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진 못하고 동남아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참 이제 한류를 여전히 이끌고 있는 중심 세대는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들한테로 확산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FGR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한류를 접하는 게 이제 K-팝을 통해서 접합니다. 자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이거 좋은 음악 있어 한번 들어봐. 막 듣다가 음악 좋은데? 한국 음악 수준이 지금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이거 누구 노래야? 그러면 육성재라는 가수가 있는데 야 이 사람 노래 너무 좋네. 노래를 듣다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쯤 돼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가면 친구들 사이에 너 그거 알아? 육성재 오빠가 나오는 드라마도 있어. 이제 도깨비를 보게 된 겁니다. 대학교 가서. 왜냐하면 남녀 사이의 사랑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같은 걸 다루는 드라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교에 가면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와 육성재라는 오빠가 출연한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오빠가 예능에도 나와요. 예능에 나와서 뭘 막 먹어요. 그러면 저 먹는 게 뭐지? 뭐 지금 이제 만두인지 찐빵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막연하게 저는 진짜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하느님이 보호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의 사드 배치로 한한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딱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소매상 하는 분들이 소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명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 이제 뭘 먹고 살지? 나 걱정을 했는데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었습니다. 동남아 관광객들이 명동을 완전히 메꿨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관광객들이 안 와서 어려웠던 것은 코로나19 때지 한한령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이 안 온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우리나라 산업을 국내에 있는 소비재 산업을 하고 먹거리 산업 같은 걸 굉장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한류라는 게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전파가 되고 K-팝에서 K-드라마로 그 다음에 K-드라마에서 K-라이프 스타일 거기는 K-푸드, K-코스메틱스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어 보면 대구도 외국인들 많겠지만 서울에 진짜로 주말에 경복궁이나 인사동 이런 데 근처에 나가보면 좀 과장하면 정말 한국인 반 외국인 반입니다. 그 중에서 동남아 분들이 가장 많고 그분들이 와서 전부 다 한복 입고 갓 쓰고 뭐 골룡포 입고 다니면 사진을 다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한국 옷이 그렇게 좋냐니까 걔들 말로는 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쿨하다. 한국 문화가 굉장히 쿨하다. 쿨하다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 사전에 보면 뭐 차갑다, 시원하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요즘 아이들이 있어요. 아, 굉장히 쿨한데? 우리나라 쿨은 별 감정 없이 그냥 이제 객관적인 거. 근데 미국의 쿨이라는 것은 웹스터 사진 찾아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양 애들이 이거 정말 좋다고 할 때 so cool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류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럼 이 한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본 글 중에 본윤 스님의 글을 하나 보고 맞아 이런 상황이지 라고 해서 이제 본윤 스님이 세계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거기 보면 한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20년에 출장 갔을 때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주로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었어요. 한국 사람이란 건 여러 번 뒤인데 지금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먼저 묻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가면 어떻게든 한국말로 말을 걸려고 해요.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신부님인데 이태리에 몇 년 외국 전 세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얼마 전에 이태리에 들어갔는데 이태리에 한국 사람들은 이웃 사람이랑 비슷하게 통관 절차 간소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여권 파워가 아마 2등인가 3등이 될 겁니다. 한국 여권 파워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서구 국가들이 잘 살게 된 것은 제3세에 가서 막 착취해가지고 돈을 번 거잖아요. 소위 제국주의를 통해 제3세에 가서 막 자원도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다 성공을 한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다르긴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한 이후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어떠냐고 생각해 주시면 일본은 민주주의가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일본은 저게 민주주의 선거를 하지만 사실상 일당이 계속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자식한테 지역구를 물려주고. 그래서 일본을 정책자들 중에서 일본이 과연 민주국가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진 나라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폐허된 상태에서 더군다나 위에 공산주의 국가와 대립을 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가서 자랑하는 케이스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서 잘 됐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라는 게 참 대단하고 우리 민족이라는 게 뭔가 저력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류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뭔가 좀 책임의식도 가져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가서 그냥 한류에 편승해가지고 팔아먹고 그냥 사람들 가지 우선 당장 이제 많은 이득을 취하고 뒤에 가서는 손해를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았고 그 부작용에 따른 흔적도 많죠. 저기 남미나 필리핀에 가면 그 선원들이 가서 거기 여성들이랑 같이 살림 차렸다가 애 낳고 팽개치고 이런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지금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인종차별 같은 의식도 좀 있었고 지금 많이 덜해졌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작은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제대로 된 콘텐츠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제대로 된 콘텐츠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학자나 사회과 사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연구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 연구라는 것은 벌어진 상황을 뒤에 가서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추세를 좀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드높은 정신문화가 한류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신문화가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에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국민교육 현장에 나오는 것은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또 우리나라 건국 이념에 따르면 홍익인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후배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선배는 무슨 국수주의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이제 좀 배웠다니는 선배는 쇼비니스트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가 실제 세계에 전할 만한 더 높은 문화유산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참 재밌게 판단합니다. 이거 아세요? 놈과 사람. 우리 민족 뿌리에 어떻게 형성이 된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면 힘이 세고 잘난 체 하는 나라 사람 뒤에는 다 놈자 붙입니다. 미국 놈, 영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독일 놈 이러잖아요. 근데 좀 힘이 약하고 이런 데는 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말레이 사람, 브라질 사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죠. 독일의 어느 학자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대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까? 좀 잘난 체하고 남을 괴롭히는 다 놈이고 나라를 조칭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좀 돌아보시면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힘이 세다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우리 민족에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이 놈과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형성된 것을 보면서 저는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 이런 말 있죠. 그래 너 잘났다.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이제 번역기, 인공지능 번역기 디벨이라고 독일에서 개발한 게 가장 잘 돌아가는데 디벨에다 번역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you are good. 와, 너 굉장히 너 훌륭한데?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 뉘앙스로는 그래 너 잘났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칭찬인가요? 이거 욕이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개 XXL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것도 영어로 번역해보면 거의 블레싱입니다. Eat well and live well. 잘 먹고 잘 사세요. 축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May you eat well and live well.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는 뭔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거나 잘났다고 지 혼자 막 떠들어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희한한 게 대통령 정치인도 다 우습게 생각해요. 실제로 사석에서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님 이래 부른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윤석열, 김대중이, 김영삼이 그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나라의 민초들은 의식이 강하구나. 그게 뿌리에서부터 뭔가 우리 민족의 혼안에 새겨져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외국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권력이나 힘이 센 사람이 함부로 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 읽으면요, 조선시대 왕은 저보고 하라고 하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왕 잔업사입니다. 왕은 하루에 평균 제가 보니까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면서 거의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도 보면 세계 재벌 중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양질의 재벌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식한테 회사 물려줄 때도 눈치를 봅니다. 물론 재벌의 승계라는 게 좋은 점이 있다 나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요, 인도 갑부딸 결혼식 1,100억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결혼식에 호텔 하나만 통째 세를 빌려도 당장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4천억짜리 요트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러시아 재벌이 갖고 있는 요트입니다. 수영장만 3개가 있고 우리나라 재벌이 이 요트를 부산의 영동안에 띄웠다. 다음날 당장 올라서 난리가 납니다. 호화 요트 띈다고. 저는 이게 우리 국민, 우리 민족한테 갖고 있는 공감대, 그러니까 부를 많이 차지하거나 권력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물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친인척을 채용하는 데 편의를 주거나
자기 지역구 사람들 채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거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부작용이 많죠. 하지만 외국의 사례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정제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을 보면 존경받을 만한 부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아는 것부터 좀 말씀드려볼까요? 경주 최부자 때 다 아시죠? 보통 부자는 3대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최부자 때는 300년 유지했습니다. 부자가 300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들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지금 뭐 삼성, 현대, LG 있다고 하지만 대기업 집단 중에 3대를 넘게 유지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이 300년을 이어갔다는 것은 뭔가 그 집안을 지탱하는 철학적 깊이와 내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돈을 막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300년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있는 게 경주 최부자비 육훈이라는 게 아마 가보신 거 다 아실 텐데요. 굳이 벼슬 하지 마라, 만석이상 재산을 갖지 마라, 과객을 대접하라, 흉년의 땅을 사지 마라, 며느리도 무명을 쓰지 마라, 백년에 굶을 주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거 전 세계 부자들의 집안에 어떤 가훈, 이거보다 훌륭한 가훈이 잘 없을 겁니다. 특히 흉년기의 땅을 사지 마라. 물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악덕 지주들이 있었죠. 흉년이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싸게 팝니다. 그때 땅을 막 사가지고 재산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훈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유경이라는 게 거의 뭐 최부자집 사람들은 거의 돌을 닦는 수준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해라, 사람을 만날 때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나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요즘은 전부 다 내한테 무슨 득이 있을까 이러고 만나지 않습니까? 큰일이 없을 때는 고요하고 투명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하라. 뜻을 얻었어도 담담하게 처신하라. 잃었어도 태연하게 대처하라. 사실상 뭐 거의 수행자나 도인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 경상도에 이제 최부잣집이 있다면 또 다른 데도 있죠. 그리고 또 최부잣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부자들이 지주들이 소작농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네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마름을 두지 않습니까? 이 마름의 횡포라는 게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최부잣집 같은 경우는 마름을 두지 않고 본인들이 소작하는 사람들이 직접 소작농을 관리를 다 했고, 그리고 보통 조선시대 때는 소작농가 5알에서 7.5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생산한 곡식의 절반 주는 건 기본이고 악덕 지주 만나면 75%를 주는 겁니다. 근데 최부잣집은 25% 정도가 낮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에 최부잣가 있다고 하면 이제 전라도에는 운조루가 있습니다. 운조루가 이게 아마 이게 구례에 있는 건데요. 구례 운조루는 여기도 한 200년 가까이 유지된 유씨 집안인데요. 그러니까 운조루의 유이주라는 분이, 저도 이번에 이제 강연을 준비하면서 부자를 찾아보다 보니까 유이주라는 분이 만든 자기네 마을인데요. 여기도 동네 사람들한테 많은 덕을 베풀면서 오랫동안 부자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여기 운조루에 가보면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뒤주인데요. 이거 보신 분 있으시죠? 뒤주에 보면 밑에 타인능해라는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타인능해. 다른 사람도 열어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이 뒤주를 열 수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 뒤주에 쌀을 담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쌀이 떨어져서 굶을 때 되면 여기 와서 이걸 열고 누구나 쌀을 받아갈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뒤주도 집안 사람들이 누가 외부에서 찾아와도 이 유씨 집안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는 그런 위치에 딱 갖다 놔서 집안 사람들이랑 마주치지 않고 쌀을 가져갈 수 있게 위치를 놔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와서 쌀을 막 퍼갈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쌀을 갖고 가더라도 조금만 가지고 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좀 참아보자,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여기서 최악의 경우에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 최악의 경우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조루에는 또 하나 이제 여기는 굴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굴뚝을 바닥에 쭉 깔아가지고 연기가 바닥으로 흩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이제 나무를 떼서 밥을 하니까 집집마다 이제 저녁 때 되나 아침에 되면 집집마다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굴뚝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집은 동네 사람들이 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랬죠. 근데 흉년이 들거나 보릿고개 같은 데가 와서 유씨 집안은 끼니를 굶은 적 없으니까 자기는 밥을 하고 혹시나 못하는 집이 있으면 굴뚝 연기를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상할 것이며 그 집안 아이들은 얼마나 배가 고파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굴뚝 연기가 밖에 보이지 않도록 밑으로 깔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부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강릉에도 있고 청주도 이런 우리나라에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한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주의 만덕할망 같은 경우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제주 사람들의 구휼 사업에 다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자들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이 아까 운조루에는 또 참 대단했던 게 이 여성들에 대한 배려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때 여성들은 밖에 막 나가지 못하니까 운조루를 만든 유희준 선생님이 집안 거기엔 재밌게 사랑채는 보통 남자들이 머무는 공간인데 여성들을 위한 사랑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채 여성들을 위한 사랑채는 2층 누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층 누각에 가면 마을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출입이 쉽지 않은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내다보면서라도 조금 답답함을 풀라라는 배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의 전통과 특히 부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로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본심이 나온다. 어려울 때 본래 모습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례를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탄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아마 들어본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6.25 전쟁 때 원산 탈출 작전을 할 때 피난민을 싣고 온 배입니다. 이 배가 이제 메르디스 빅토리오인데요. 그때 이제 그 한국군과 미군이 거의 압록강까지 도달했다가 중공군이 다시 전쟁에 개입하면서 막 밀려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장흥호에서 거의 전투를 거쳐가지고 흥남에서 빠져나오는데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라는 것은 이제 미군들하고 한국군을 위한 군수품을 싣고 가는 상선입니다. 상선인데 거기 군수품을 내려놓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피난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피난민을 싣고 올려갑니다. 다들 군인들이 반대했어요. 빨리 철수해라. 근데 이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인 그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은 난 피난민 싣고 가겠다. 그래서 배 피난민을 14,000명을 싣고 옵니다. 상선에. 그리고 이 사람이 피난민을 싣고 피난민이 타고 내려서 도착해서 다시 타고 내린 데까지 한 2박 3일 정도 걸렸는데 한국에 부산이 아니고 김해 쪽인가 거제 쪽인가 그쪽에 와서 피난민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피난민이 한 명도 죽지도 다치지도 않고 14,000명이 고스란히 피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날이 마치 크리스마스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로라는 사람은 와 진짜 하느님이 계신가 보다. 그래서 평생을 신부가 되진 않았지만 가톨릭 수사 수도사로서 평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라루라는 그 선장이 그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쓴 이 얘기를 쓴 게 Ship of Miracle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14,000명의 사람들이 다 14,000명의 사람들이 탄 배가 기적 같은 항해를 했다 이런 건데요. 약간 그 선장이 얘기한 글을 하나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4,000명이 샀으니까 콩나물 시루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숨도 못 쉬는 공간이겠죠. 근데 그때 이제 배가 옮겨올 때 여기서 아기가 3명이 태어나고 그랬다는데요. 라루 선장의 말을 보면,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산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는데 피난민들은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노약자들에게 먼저 하산을 양보했다. 팔꿈치로 밀치는 사람 하나 없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적인 고귀한 품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라고 이 책에 회고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14,000명이 이 배에 타고 내리는데 그렇게 노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서로를 존중하고 2박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민족이라는 게 사람이 어려울 때 본심이 나오는데 지금 외국의 뉴스 보면 어려울 때 조금만 어려운 일 벌어지면 뭐 방어하고 약탈하고 거의 시위가 약탈로 이어지는 게 거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운동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우파분들도 시위를 하지만 시위를 하면서 건물을 때려 부쉈다거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월드컵 때 깨끗이 치우게 됐지만 요즘은 행사를 하면 쓰레기를 좀 놔두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질서정연하게 시위를 하는 민족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 보시면 뉴스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TV 화면에 나오는 게 불 지르고 그 다음에 상품 상점 약탈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참 이런 품위를 어려울 때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전통 정신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콩새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콩새알이라는 이거는 이제 콩새알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로고인데요. 콩새알을 우리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심을 때 3개를 심을 때입니다. 한 자리에 3개를. 그러니까 하나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새가 쪼아 먹고 하나는 여기 싹이 터서 내가 수확을 한다. 그래서 한 자리에 3알씩을 우리 조상들이 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물론 세계 농민들의 농사 짓는 방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정신으로 농사를 짓는 민족이 있었을까? 나는 짐승이나 땅 밑에 벌레들한테도 그때 씨앗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없어졌지만 여기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있을 겁니다. 아이가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하죠? 키를 덮어쓰고 동네에 다니지 않습니까? 동네에 왜 다녀요? 가서 뭘 얻어가요? 소금을 얻어오죠. 그럼 왜 쌀을 안 얻어오고 소금을 얻어왔을까요? 아니면 과자를 얻어오든지. 저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줌을 싸는 것은 방광이나 신장에 이상이 생긴 건데 한의학적으로 방광이나 신장에 치료를 하는데 짠맛입니다. 그리고 위장을 치료하는 건 단맛이고 색깔로는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에 해장국 중에 다 노란색이 많습니다. 황태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다 노란색이죠. 근데 짠맛을 먹으면 신장하고 방광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왜 키를 쓰고 마을을 돌게 했냐? 근데 소금이라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귀한 재료입니다. 쌀 못지않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오줌 쌌는데 짠맛이 필요하니 동네 어른들 소금 좀 십실반 해주십시오. 그럼 동네 아이가 와서 오줌 쌌다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그 귀한 소금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가 아프니까 집에 와서 집집마다 우리 아이 치료해야 되니까 10만 원씩 주세요. 라는 게 이상으로 귀한 겁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그 소금을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는 개똥이 남는 오줌 쌌다고 하니까 그 치료하라고 집에 있는 소금을 조금씩 내어주는 겁니다. 이런 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가 물론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까치밥, 그죠? 이효령 선생님이
책에 보면 까치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는 내비둬라. 높은 데서 못 따니까 그냥 내비둬라. 아니, 높은 데서 올라가면 딸 수 있습니다. 저 감 따봤는데 장대 긴 거 가지고 가서 나무에 좀 올라가면 다 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전통이 사라졌지만 예전의 조상들은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보면 고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생명 다른 자연에 있는 동물이나 미생물한테까지도 나눠주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다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데 사티시 쿠마르라고 인도 출신 평화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자력 반대를 위해서 도보로 인도를 전체를 횡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발의 성자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인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왔었어요. 그래서 막 강연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또 외국인에 이름 났다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하여튼 요 젊은 나이에 배낭을 메고 피스마치라고 해서 모스크바부터 어디 워싱턴까지 인도 다 걸어서 횡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을 하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땅 속에도 미생물이 있다. 그 미생물을 존중을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땅 속에 있는 미생물까지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맞아요. 우리는 할머니가 뜨거운 물 함부로 못 버리겠어요. 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뜨거운 물 함부로 못 버리겠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 버리면 땅에 있는 벌레나 이런 미생물이 다칠까봐 함부로 못 버리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뜨거운 물 가지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흙에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류가 뜨면서 외국 아이들 중에 우리나라 이 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이란 게 뭘까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국 애들이 물어봐도 이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걸 정은 좀 파자를 해보면 정이 마음 심자하고 풀을 정자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제 이 풀을 정자를 하늘이라는 뜻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하늘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정이라고 한다. 하늘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많은 거의 모든 존재를 품어 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동식물 생명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 없는 것에서 정을 주고 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 버리려고 그러면 아유 정이 들어서 못 버려. 물건에 뭐 생명이 없지만 우리 조상들은 물건 하나에 대해서도 아주 배려하는 마음, 고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할 때 집에서 심리 밖에 가서 얘기를 해라. 집이 들으면 서운해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들으면 서운해한다. 집 할 때 멀리 나가서 얘기해라. 이 정도로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무정물에 대해서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게 우리 조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에 대해서 묘사한 많은 문헌이 있지만 중국의 문헌 중에 이걸 보고 제가 손바닥을 친 게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지리서인데 물론 여기에는 고대 지리서니까 뭐 예를 들면 동방견문록 이런 거겠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처럼 중국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사람이 공대 다니면서 거기에 가면 어느 나라가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고 저떻고 거기에 가면 뭐 파인애플이 있고 바나나가 있고 이런 거 적었겠죠. 근데 갔다 와서 사람들한테 좀 신기한 얘기 하니까 거기 가면 신기한 것도 있어. 소위 구미호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구미호도 등장하고 반인반수 동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 책이 뭐 믿을만 하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지리서로서는 상당히 신뢰가 있는 책입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이. 그 지리서에 보면 동쪽 바다, 안쪽 북쪽 바다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조선이다. 뭐 산이 있고 산을 둘러싼 나라가 있다. 거기는 군자들이 사는 나라다. 이 나라 사람들은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허리에 칼을 쳤다. 뭐 군자가 사는 나라가 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사내경이라는 게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4,000년 전에 어느 나라가 옷을 차려입고 갓을 쓰고 허리에 칼을 찼다. 허리에 칼을 찼다는 말은 칼을 차는 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4,000년 전에 그 정도의 문화를 가진 나라가 있었다?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좀 속이 상했던 게 조선이다. 근데 왜 보통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가 있으면 그 뒤에 세워진 나라가 한이라고 해도 역사학자들은 후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나라가 있으면 그 뒤에 어떤 나라가 또 우리 연나라의 후예라고 연이라고 하면 후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면 지금 이시조선을 후조선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고조선이라고 하지? 그런 의문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아, 이게 일제사학자들이 우리 옛날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좀 역사에 없는 흐릿한 걸로 씻어버리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선, 후조선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게 있었고 그 산해경에 보면 조선이라는 말 중에 우리나라 사람을 묘사하는 것 중에 호양부재, 양보하기 좋아하고 다투질 않는다. 이런 게 천국 말고는 있겠습니까? 근데 중국 사람 눈에 봐서 그 나라를 가봤더니 서로 양보하기 좋아하고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 싸우지 않는다. 저는 와, 이렇게 묘사되는 민족이 있었을까 전 세계사에? 좀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구나. 그게 이제 오랜 전랑과 나라가 바뀌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흐트러졌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양보 안 하는 놈한테 그래 너 잘났다, 아니면 자기 거부터 챙긴 놈한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욕을 하면서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상, 이런 성품이 이제 또 남아져 있는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최치원의 난낭비 성문이죠. 그러면 구규현묘, 구규현모지도 왈풍류, 설교지원, 비상선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라의 현명한 노가 있는데 풍류라고 합니다. 가르침의 기호는 선사에 있지만 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하고 이를 접하면 많은 생명이 거듭나게 된다. 유불선 3교를 다 포함한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위대한 정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유불선, 이게 다 포괄된 게 근세에 와서 이제 동합이라고 보는데요. 인내체나 사인여선 사상이다. 사람이고도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것을 요거 선언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 하느님의 자녀다 라는 표현이 있고, 하느님이 불어넣은 숨이 우리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은 너네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의 유일한 독생자인 나와 당신들은 친구다. 이렇게 사람을 더 높인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선언한 이런 철학을 가진 민족은 생각보다 없다. 사람이 하늘이니까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말하고, 사인여천은 사인여 사천의 줄말이거든요.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늘을 섬기듯이 하라.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보다 훨씬 더 높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류도 조금 다른 나라의 K-팝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류로 돌아가보면 이 BTS 인기곡이 워낙 많지만 그 중에 제가 주목한 것은 Love Yourself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BTS가 뭐 미국의 빌보드 차트 1, 2위를 다툴 때 1등하는 게 이게 Love Yourself가 아니고 다른 곡이 있었는데, 그 2등하는 곡은 미국의 랩입니다. 그 랩의 가사는 그냥 음란 포르노입니다. 가사를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거의 포르노 가사가 음란인데, 그런 게 이제 2등, 3등 나오고 그러는데 BTS 노래는 Love Yourself 이런 가사를 가지고 세계 1위를 한 거죠. BTS를 뭐 비틀즈의 화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재밌어요. 비틀즈를 약자로 줄이면 BTS가 되거든요. 비틀즈 노래 중에 보면 이제 이매진 같은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보통 유행가라는 것이 남녀 사이의 사랑 이런 노래를 다루는 게 많은데,
그 넘어선 노래 가사가 있는 게 비틀즈가 많았고 BTS도 많거든요. 특히 Love Yourself라는 이 노래 때문에 BTS가 유엔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가사를 보면 대단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자. 일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내 안에 여전히 서툰 내가 있지만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내일의 나나 다 이게 나다. 이거 뭐 어찌 보면 스님의 설법이나 목사님 신부님의 설교랑 비슷한 겁니다. 이 유행가 가사를 세계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너를 사랑하라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학교에서 사랑하는 데 필요한 건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제가 뭐 고생대 섬 캄브리아대에 있는 식물 이름은 아는데 뒷산에 가면 제가 이게 먹는 식물인지 못 먹는 식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평생 같이 사는 남자 여자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가르쳐주잖아요. 집 짓는 거 안 가르쳐줘요. 요리하는 거 안 가르쳐줘요. 정말 쓸데없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포항제철에서 수입하는 철광석은 대부분 호주에서 오는데 호주 서북부 마운트 유만 광산에 있는 걸 수입한다. 이게 제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가르치지 않잖아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정말 사랑하는 데 필요한 자기를 사랑하는 법, 남을 사랑하는 법,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 남자 여자가 만났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지,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보존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K-팝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아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했는데 RM이라는 친구가 유엔에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어제 내가 실수했을지도 몰라. 어제 나는 그렇지만 어제 나도 지금 나야.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살면서 실수를 해. 나도 실수를 해. 나도 두려움이 많아. 하지만 나 자신을 가능하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나 자신을 품 안으려고 해. 그리고 조금씩 나를 사랑하려고 해. 이제 유엔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저도 미래가 두려워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포용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대중 가수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BTS는 노래를 부를 때 또 하나는 뭐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수화를 통해서 이게 노래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배려를 하고, 이런 가수가 세상에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중문화상 대상 시상식에서 BTS가 수상을 할 때 RM이라는 친구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김구 선생님의 얘기를 소환을 합니다. 김구 선생님 중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한 20년 전부터 글을 쓸 때 인용했던 구절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에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저는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이런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누가 있었을까? 보통 보면 지도자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는 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가장 부강한 나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략에 시달렸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가 남을 침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력이라는 것은 넉넉히 먹고 사는 거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을 만을 하면 좋다. 그리고 오직 한없이 가진 것은 문화의 길이다. 김구 선생님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인류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나는 생산물을 가지고는 인류가 인구의 사학자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인구의 2배가 먹고 살 수 있다, 5배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누지 않아서 불행한 거지, 한쪽에서는 많이 먹어서 병이 나고 한쪽에서는 굶어서 병이 나서 이게 문제인 것이지 인류가 물질적 풍요가 부족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인류의 지금 인의가 부족하다. 어짐과 의로움, 그러니까 정의와 베푸는 게 부족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경영학을 배울 때 이래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과 교수가 시장의 공급
수요 공급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어느 계절에 가면 바다 색깔이 빨갛다고 그랬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과 생산량이 많으면 바다에 버립니다. 공급량이 줄어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사과를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을 주게 되면 세상이 좀 더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지금에서 설명드린 말씀을 하지만 평화라는 한자가 평이라는 게 평자는 저울을 나타냅니다. 화자는 벼화자의 구자. 먹는 것을 고루 나눈다. 그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런 걸 고루 나눈다고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전 세계 전쟁도 한꺼풀 들여다보면 다 내가 더 많이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 가톨릭 공회에서 1964년에 선언한 게 있습니다. 집에 남아도는 방은 집이 없는 사람들 것이고 입지 않고 쌓아둔 옷은 옷이 없는 사람들 것이고 남아도는 음식은 버려지는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 것이다. 그렇게 나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그런 위대한 정치를 전 세계 정치적 지도자 중에 이렇게 드높은 철학을 얘기한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정신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세상에 전할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드높고 고귀한 정신을 세상의 인류 공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신을 어떻게 나눌까? 젊은이들이 이 길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축구 선수 메시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게임 페이커라고 전 세계 게이머들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커라는 친구, 이상현이라는 친구 이제 27살입니다. 게임은 전성기가 16살입니다. 근데 27살까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아시안 게임 나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시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롤드컵이라고 LOL이라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을 생중계하면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봅니다. 아마 손흥민보다 이 사람 팬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게임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게임만 해서 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쌍욕도 하고 인성이 망가진 애들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커라는 친구는 지금까지 프로 생활을 20년, 10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잡음도 없고 구설수도 없고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젊은 게임 이제 프로 게이머들이 페이커가 자기의 롤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 우승했던 것 중에 게임하는 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좀 들어가서 보니까 페이커는 약간 이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 약간 좀 나이가 들어서 동작이 느려졌고 그래서 전략이 되게 뛰어나고 이번에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애가 제우스라는 애더라고요. 제우스라는 애가 인터뷰를 했는데 걔 20살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제가 20살에 거의 다 이루어서 20살에 거의 다 이루어서 앞으로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20살짜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거의 다 이뤘다. 우리는 보통 거의 다 이뤘다가 한 50, 60 가도 이룰까 말까인데 근데 거기서 또 겸손하게 살겠다는 표현이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20대, 30대, 40대 겸손하고 거리가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 게임이라는 세계적인 전 세계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도구를 가지고 인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친구인데 장정은 대표라고 이제 솔라카우라는 대표입니다. 재밌는 게 이 친구 어쨌든 만드는 게 솔라카우인데 아프리카 학교에 가면 학교에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여기 충전기가 있습니다. 태양으로 충전된 전기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배터리 충전하는데 이게 솔라카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와 한국의 저 청년들이 정말 믿어도 된다는 게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교육 문제입니다. 집에 소득이 없으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교통 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아서 통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도 없고 도로도 없지만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같은 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 카카오뱅크 같은 게 많습니다. 근데 인터넷 뱅킹을 많이 사용하고 휴대폰으로 모든 게 우리나라처럼 공문서 처리가 다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휴대폰에 전기값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버는 돈의 작게는 10%, 많게는 30%가 휴대폰 충전하는 전기값으로 씁니다. 근데 아까 이 친구가, 이 똘똘한 친구가 발명을 한 게 학교에 학생이 아이가 오면 그 휴대폰 배터리를 가지고 오면 충전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충전하니까 돈이 안 들고 충전하니까 부모들이 소 꼴 베는 거 소치거나 양치인데 아무리 집안에서 노동을 시켜봤자 한 달 소득의 1, 20%를 벌지 못하잖아요. 얘가 학교에만 가면 휴대폰 충전해서 전기값이 절약되니까 학교에 와서 아이들은 교육을 시키고 부모들은 돈을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델을 한국 청년이 이 모델을 만들어서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0대 발명품에 뽑혔습니다. 이게 솔라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돈만 벌고 할 때는 아니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사회적 의미, 사회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 환경에도 의미가 있는 쪽으로 아이디어가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하지만 또 걱정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걱정되는 시대가 뭔가 하면 이게 챗GPT나 빙이나 바드라는 게 이게 인공지능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그 다음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GI라고 부르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모르시죠?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어 회화가 지금 학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 대놓고 야 너는 내일부터 나 여자친구 해. 대신 내가 영어 회화를 배워야 되는데 생활 영어를 너랑 대화를 할 거야. 난 너가 내한테 답변할 때는 40단어 이하로 해줘.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 게 표준 문법이나 실생활 영어랑 다르면 나한테 그걸 교정을 해줘.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스포츠하고 음식이야. 그러니까 스포츠와 음식을 가지고 나한테 대화를 해줘. 라고 제가 이 말을 쭉쭉쭉 입력을 해놓으면 그리고 너 이름은 뭐야? 이렇게 하면 다음 날부터 휴대폰 가지고 걔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려가 되는 게 인공지능이 이미 영화처럼 나오는 게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 테스트를 하다가 이 인공지능에다 이제 수학 문제 풀어로 문제를 입력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에 입력되지 않은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니콘이라는 동물 아시죠? 유니콘이 뿔이 있잖아요. 말인데 날개 달린 말인데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면서 유니콘이라는 것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유니콘을 그리라고 하니까 얘한테는 유니콘이 뿔이 있다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유니콘을 그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국에서 이제 워게임 훈련을 하는데 AI 드론에다가 적의 방공 체계를 파괴시키는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AI를 인공지능을 입력을 해서. 근데 다만 방공호를 폭격하기 전에는 인간의 허락을 받아 이렇게 입력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이 워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허락을 안 받은 겁니다. 인간의 허락을 받는 게 방공호를 무력화시키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간이 나중에 인공지능을 시뮬레이션 갖고 전쟁을 치르면 좀 극단적으로 밀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또 지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프로그램하고 막 움직이라고 입력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보니까 지구에서 제일 지구의 평화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인간이야. 인간을 좀 죽여야 되겠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 세계의 전자전에 쓰이는 무기 체계를 마비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남을 선제 공격하거나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작동을 제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정신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면 아마 지구촌을 좀 더 살기 좋은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조상의 사상 체계는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청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능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정신을 해외에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시웨이브라는 회사를 만든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럼 우리나라 조상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어떤 게 있냐. 아까 말씀드린 인내천 사용유수 있고 우리 선도에서는 개전이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체와 전체가 하나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뛰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계 일화, 온 우주가 하나의 꽃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학에서 나오는 경천, 경일, 경유. 그 다음에 무시선, 무처선. 경천, 하늘을 공개하고 사람을 공개하고 사물을 공개하고 이 물상 숭배가 아니고요. 사물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의 무시선, 무처선. 이게 서양의 정신철학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실천적입니다. 매일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아침에 절에 가서 참선을 하는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을 하늘처럼 대하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공경하고 그리고 특별히 도를 닦는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경인, 경물, 사인, 여천을 하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이런 높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잘 전해진다고 하면 전 세계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만 세상에 전해져도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성구의 문사철 인문학숙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나 철학이나 우리 사상을 연구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처럼 이제 전문성도 없고 그냥 기자로서 제너럴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강사로 초청한 데는 이런 시각으로 우리 조상이 가진 사상을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겠다 라는 그런 이유로 저같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을 강사로 초청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50자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